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자, 계속해서 소설을 배우고 있는데요. 세 번째 소설입니다.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제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제목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는 건 뭐였죠? 인물과 배경과 사건을 찾는 것이 소설을 분석하고 주제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소설이 워낙 길다 보니까요, 좀 줄였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땡땡일보사에서 주최한 학생 계몽운동에 참가하였던 대원들을 위로하는 다과회가 그 신문사 누상에서 열렸다. 계몽운동이라는 게 배움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배움을 가르쳐주는 게 계몽운동입니다. 알았죠? 계몽운동. 자, 계몽운동을 했는데 그 신문사 누상에서 그 참가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500~6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는 전 조선의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한 여름 동안 땀을 흘려가며 활동한 남녀 대원들로 빈틈없이 들어찼다. 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의 사회자는 대원들에게 의견 교환과 체험담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 지금 보니까 여기 조선이라는 게 나오죠. 조선. 여기 시대적 배경이죠. 시대적 배경인데 언제냐? 1930년대다. 1930년대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체험담을 듣겠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고향에서 활동하던 이야기를 골고루 듣고는 싶지만 시간이 허락지 않는 관계로 유감천만이나 사회자가 몇 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양복주머니에서 각 지방으로부터 온 통신과 이미 실문에 발표된 대원들의 보고서를 한 뭉텅이나 꺼내놓고 뒤적거리더니 금년에 활동한 계몽대원 중에 뛰어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그를 깨우쳐 준 아동의 수요로는 우리 신문사에서 이 운동을 개시한 이래 최고 기록을 지은 분을 소개하겠소이다. 자, 그를 깨쳐준, 이게 그를 깨쳐줬다 그랬죠. 그를 깨쳐줬다는 게 뭡니까? 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준 거죠? 이게 문맹퇴치 운동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요, 이때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80에서 90% 가까웠어요. 문맹이라는 게 뭡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죠? 까막눈을 의미합니다. 그게 80에서 90%를 차지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다시 안경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을 들고 선생이 출석부를 부르듯이 무슨 고등농림의 박동혁군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고등농림이라 그랬죠? 이거 고등농림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이것도 뭡니까?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박동혁. 박동혁이라는 사람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인물 나왔어요. 배경 언제니까 1930년대 일제강점기 하에 지금 주인공 박동혁이라는 주인공 나왔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내는 테를 맨 듯이 긴장해 적건만 제 이름을 못 들었는지 얼핏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박동혁군 왔소. 사회자는 더 한층 목소리를 높이고는 사면을 살핀다. 만장의 학생들은 박동혁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 하는 듯이 서로 돌려보다가 이름을 불린 고등학생을 찾는다. 자, 그러니까 박동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문맹퇴치 운동을 한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문맹을 깨치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최고 기록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랬더니 나문단에서 여기 있습니다. 맨 뒷줄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청처짐하게 들렸다. 여러 사람의 고개는 일제히 목소리 난 대로 돌려줬다. 그리로 나가랍니까?
엉거주춤하고 묻는 말이다. 이리 나오시오. 사회자는 연단에서 비켜서며 손짓을 한다. 기골이 장대한 고등학생이 무사람이 쏘는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나오자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에 떠나갈 듯이 일어났다. 박동혁이라고 불린 학생은 연단에 올라서기를 사양하고 앞줄에가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섰다. 빗질도 아니한 듯한 올백으로 넘긴 머리며 숱하게 난 눈썹 밑에 부리부리한 두 눈동자에는 여러 사람을 누르는 위험이 떠돈다. 자, 지금 보세요. 밑줄 쳐져 있는 니은을 살펴보세요.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니은은 뭡니까? 외양묘사예요. 외양묘사. 외양묘사. 겉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겉모습을 묘사하는데 지금 이 외양묘사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심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박동혁의 어떤 성품, 어떤 성품? 의지적인 성품. 박동혁의 의지적인 성품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의지적이고 위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겉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88쪽입니다. 자, 88쪽 다음 문단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는 박수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려 두툼한 입술을 열었다. 여러분,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청중이 숨소리를 죽이게 하는 저력 있는 목소리다. 오늘 저녁에 항상 그리워하던 여러분 동지와 한자리에 모여서 흉금을 터놓고 서로 얘기할 기회를 얻은 것이 무한히 기뻐합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요 땀에 전 교복이 팽팽하게 캥기도록 떡 벌어진 가슴 한복판을 울리며 나오는 바리톤이다. 청중은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려나 하는 듯이 눈도 깜짝거리지 않으며 동혁의 얼굴을 바라본다. 자, 지금 시점 물어봅니다. 시점 지금 나가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등장 안 했죠? 나가 등장 안 했죠? 그럼 일단 3인칭 시점이죠. 그럼 3인칭 시점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않느냐, 그죠? 인물의 심리를 파악합니까? 인물의 심리? 지금 뭐 파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려나 하는 듯이 눈도 깜짝거리지 않으며.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작가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입니까?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려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청중이죠. 그러니까 청중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파악하고 있죠. 그럼 무슨 시점입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 시점을 잘 파악하는 것도 소설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알았죠?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집중해주세요. 동혁은 장내를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천천히 입을 연다. 그러나 3년째 이 운동에 참가해서 적으나마 힘을 써온 이 사람으로서 그 경험이나 감상을 다 말씀드리면 매우 장황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저녁은 간단한 경감만 보고하기를 약속한 까닭에 정작 이 가슴속에 첩첩이 쌓인 그 무엇을 여러분 앞에 시원스럽게 부르짖지 못하는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못하는 말은 사사로운 좌석에서 얘기할 기회를 짓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서로 간담을 비춰가며 간과 쓸개입니다. 알았죠? 간담 상조는 한자성어 배웠었죠? 간과 쓸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 뭐 이런 뜻이죠. 간담을 비춰가며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수첩을 꺼내들고 자기의 고향인 남조선의 서해변에 있는 한곡리라는 궁벽한 마을의 형편을 숫자적으로 대강 보고한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 한곡리가 뭡니까? 한곡리는 어떤 곳이죠? 박동혁의 고향이자 여기서 무슨 운동을 했어요? 농촌 계몽 운동을 한 장소죠. 농촌 계몽 운동을 한 장소다. 계속 갈게요. 자, 그럼 한곡리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호수가 집의 수요가 94호인데 농업이 70%, 어업이
2할 20%, 토기업이 1할이라는 것과 인구가 460여 명의 그야말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낯은 뭐야? 기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모른다는 건 뭐야? 안다 모른다. 글자를 모른다. 이건 뭐예요? 한자성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목불식정입니다. 목불식정.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게 한자성어로 목불식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맹이 8할 이상이나 80% 이상이 돼요. 점령한 것을 3년을 두고 3년 동안 이제 작업을 한 거죠. 3년 동안 가르쳐서 여름과 겨울방학 중년 이하의 여자들은 6, 7세 이상의 아동을 모아놓고 한글을 깨쳐주고 간단한 셈수, 산수를 가르쳐주는 것이 247명에 달하는데 그곳 보통학교 출신들의 주력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자 박수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자, 이게 뭡니까? 동혁이가 한 보고죠. 이게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동혁이가 한 보고인데 누가 말한 거예요?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서술자의 요약 제시다. 자, 서술자가 요약 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뭡니까? 글이 쓸데없이 길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서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사건의 전개 흐름이 빠르게 전개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음당 할게요. 동혁은 천천히 수첩을 집어넣으며 집안 식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말치로 우리 고향은 워낙 원시 불악과 같은 농어촌이 돼서 무지한 부영들의 이해가 전혀 없는 데다가 관변의 간섭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거 별짓을 다 해가면서 억지로 시작을 했었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우리 고향은 기억으로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관변의 간섭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이때 당시는 일제강점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변이라고 그랬으면 정부가 일본이죠? 일본의 간섭이 까다로웠다고 그랬으니까 계몽운동에 일제히 탄압이 어땠다는 거죠? 심했다. 이렇게 되겠죠. 일제의 탄압이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별짓 다 해가며 억지로 시작을 했었지요. 첫 해에는 아이들 잔뜩 모아놨어도 가르칠 장소가 없어서 큰 은행나무 밑에다 널판떼기에 먹칠을 한 걸 칠판이라고 기대어 놓고 공석이나 가마니를 깔고는 밤 깊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었는데 마침 장마 때라 비가 자꾸만 와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물 팠어요. 나흘 동안이나 장정 10여 명이 들러.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89페이지. 장정 10여 명이 들러 붙어서 한 대여섯강 통이나 파고서 밀집으로 이영을 덮고 그 속에 들어가서 진땀을 흘리며 가갸 거겨를 가르쳤죠. 한글이죠. 한글은.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은 밤새도록 비가 퍼붓듯이 쏟아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교실 속에 빗물이 웅덩이처럼 흥건하게 보였는데 송판으로 엉성하게 만든 책상, 걸상 동실동실 떠다니는군요. 자, 이 기억력으로 묶은 부분. 지금 농촌 계몽 운동을 하면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리고 환경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굉장히 나빴죠. 농촌의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이다. 농촌의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하기 위해서? 문맹을 깨치기 위해서. 문맹을 낮추기 위해서. 그 말에 여기저기서 픽픽 웃는 소리가 들려다 동혁이 자신도 남자다운 웃음을 띠고 그뿐인가요? 제철을 만난 맹꽁이 놈들이 뛰어들어서 저희끼리나 글을 읽겠다고 맹자왈 공자왈 해가며 한바탕 복습을 하는데 그때 어느 실없는 군이 코를 싸지고 맹꽁 하고 커다랗게 흉내를 내어서 여러 사람은 천장을 우러러 간간대소를 하였다. 여학생들은 킬킬거리고 웃어대다가 눈물을 다 질금질금 흘린다. 그러자 웃을 얘기가 아니오.
조용들 합시다 하고 꾸짖듯 하는 소리가 회장 한복판에서 들렸다. 동혁이도 검붉은 얼굴을 떠돌던 웃음을 지워버리고 한 걸음 다가서며 나 역시 이 자리를 웃음 바탕으로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웃으려고 이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다? 환경의 열악함을 알리기 위해서. 농촌에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배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도 근무했다 이 소리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현실과 부딪혀서 더 한층 쓰라린 체험을 하신 분도 많은 줄 알면서도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 잠시 눈을 꽉 감고 침묵하더니 손을 번쩍 쳐들며 그러나 여러분 끝으로 꼭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목청을 높여 힘차게 청중에게 소리친다. 대원들은 물론 사회자까지도 다시금 긴장해서 엄숙해진 동혁의 얼굴만 주목한다. 눈뜬 소경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합니다. 계몽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눈뜬 소경들 이게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계몽운동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이 소리죠. 그러나 이 땅의 지식분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기회에 전 조선의 농촌, 어촌, 산촌으로 방방곡곡이 파고 들어가서 그네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네들이 누굽니까? 눈뜬 소경들이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농민들, 똑같이 생활한다. 똑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농촌으로 가야 된다. 농촌에서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 소리죠. 지금부터 6, 7년 전 노소와 러시아의 청년들이 부르짖던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그러죠. 민중 속으로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인내내듯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에게 뒤떨어진 것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높직에 앉아서 민중을 관찰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단연히 버리고 그네들이 즉 우리 조선 사람이 제 힘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그 기초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 요 말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냐면 지금 이게 분화로드 운동이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1930년대예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러시아보다 늦게 민중운동하는 것에 대한 이게 뭐예요? 안타까움이에요. 보다 늦게 민중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이 늦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직에 앉아서 지금 무슨 높직에 앉아서 민중을 관찰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 이런 건 뭡니까? 좋은 태도에 나쁜 태도에 마이너스죠. 이런 건 뭐죠? 말로만 계몽운동을 외치는 태도예요. 말로만. 말로만 계몽운동하자 이런 태도는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 기초공사를 해야 된다. 그 기초공사가 뭐냐? 바로 농촌 계몽운동이다. 자,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농촌 계몽운동을 실시하자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농촌 계몽운동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문맹률을 낮춰야 돼. 그래야지 뭐 하니까?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제는 좋아했을까요? 나빠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싫어하죠. 왜? 우리가 똑똑해지면 대들까봐. 이해됐어요? 거기서 오는 갈등이에요. 여기서. 그걸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90쪽입니다. 90쪽. 90쪽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물질로, 즉 경제적으로는 일석부활하기가 어렵겠지만 일석이란 말, 하루아침과 하루 저녁, 그러니까 짧은 시일 동안에는 부활하기가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온갖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 요새 말로 이데올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농촌 계몽운동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정신이다. 정신이다. 농촌 계몽운동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고 말끝마다 힘을 주다가 잠시 무엇을 생각하던 여러분은 우리를 못살게 구는 적이 고쳐 말하면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나서 그는 무슨 범인을 찾는 듯한 눈초리로 청중들을 돌아다본 뒤에 손가락을 펴들어 저의 머리통을 가리키며 그 원수가 이 속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조리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망과 탄식. 뭐가? 적과 원수가 어디에 있다? 바로 절망과 탄식에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라는 좌절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 눈 멀거니 뜬 채 피를 뽑히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뽑힌다. 누구에게? 일제에게 수탈당한다. 그런 지레짐작, 즉 선입관념이 골수에 박혀있는 까닭에 우리가 피만 식지 않은 송장 노릇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피만 식지 않았다. 죽지만 않았지. 일제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만 식지 않은 송장 노릇. 저항하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야 천치 바보가 아닌 다면 우리의 현실을 낙관할 수 없겠죠. 우리의 현실, 어떤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이죠? 식민지 현실. 식민지 현실의 삶을 낙관할 수 없겠죠. 덮어놓고 기운을 차리라. 벌떡 일어나 다름질 해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채찍질을 한데도 몇십 년이나 앓던 중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지 못하겠지요. 몇십 년이나 앓던 중병 환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 일제에 수탈당했던 우리 민족. 일제에 수탈당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민족. 그렇지만 이라고 딱 이야기했죠. 자, 근데 자 보세요. 그렇지만 하고 여기서 지금 생략법을 통해서 말을 못하죠. 왜 말을 못하냐? 일제강점기잖아요. 근데 대놓고 일본 사람들 욕하면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농촌개몽운동이다. 이해됐어요? 농촌개몽운동인데 이것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농촌개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독립의 희망이다. 농촌개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에 대한 희망과 정신력이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하고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며 혀끝으로 불을 뿜는 듯한 열변의 회장은 유리창이 깨어질 듯한 박수소리가 일어났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올쏘 그로쏘 하는 고함강비권 탈선이요 하는 반박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동혁은 금세 눈초리가 실쭉해지더니 어제 탈선이란 말이오 하고 눈을 커다랗게 부르뜨며 목소리가 난 쪽 편을 노려보는 판에 사회자는 동혁의 곁으로 가서 무어라고 기속을 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쏘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동혁의 생각에 동의하는 거죠. 탈선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동혁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죠? 농촌 계몽 운동이 다른 뜻으로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어라고 기속을 하는 건 무어라고 기속말을 하는 건 발표를 중지하려는 내용이죠. 발표를 중지해라. 그랬더니 중지시킬 권리가 없어. 말해라 말해. 이번에는 바로 부르며 사회자를 공박하는 소리로 장내가 물 끓 듯한다. 술렁거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배운 부분이 90페이지까지인데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부분이 지금 앞부분에 이제 발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배운 부분은 발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소설이 짧습니다. 짧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음 시간부터 아문단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배웠던 부분은 지금 농촌 계몽운동을 마치고 신문사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해서 가장 큰 실적을 올린 문맹태치에서 가장 큰 실적을 올린 박동혁이라는 학생이 나와서 자신이 했던 것을 발표하면서 현재 상황 속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실시해야 되는지를 뭐하는 겁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